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몇 번의 여름을 맞이할 것인가? 또 한 걸음 멀어진 내 청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같이 호흡하는 바로 지금이 모두에게 청춘의 시간이길 기대해봅니다. 김연경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허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민TV 한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우리는 권력이나 재벌들로부터 독립적인, 그러면서도 공정한 방송을 꿈꿔왔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바로 그런 언론이 될 것입니다. 국민TV는 권력의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재벌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공정하고도 독립적인 언론이 될 것입니다. 국민TV는 또한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하는, 조합원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여러분의 참여 없이 국민TV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셔야 공정하고 독립된 언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광고는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를 원하시는 다른 조합원들은 국민TV로 전화하세요. 전화번호는 서울 3144-7737 또는 3144-0933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방송할 때도 비가 왔는데 오늘도 좀 비가 오고 있네요. 장마 시작인데 다들 장마 조심하시고요. 오늘 김연경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첫 곡으로 이승환의 붉은 낙타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너무너무 반가우신 손님이 이 라디오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특별 방송이기 때문에 이 분과 함께 2시간 동안 거침없이 원 없이 수다를 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방 미인이시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고 계시면서도 누구보다 즐겁게 그 누구보다 청춘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시는 우석훈 박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오랜만에 봬요. 아니에요. 미는 아니고. 아, 네. 요즘 분위기 안 좋아요. 전부 다 박근혜 때문이에요. 비가 오는 것도? 비가 오거나 아침 늦잠 자거나 다 박근혜 때문이에요. 네. 아, 역시 또 첫마디부터 이렇게 돌직구를 날려주시는 박사님이신데요. 아, 오늘 저희가 이제 박사님과 함께 저도 사실 박사님 지금 대선 때 뵙고 거의 6개월 만에 처음 뵈요. 서로 잠수를 타면서, 예, 뭐, SNS를 통해서 간혹 활동만 좀 접했는데. 저는 잠수 탄 적 없어요. 위원장님이 잠수를 타셔가지고. 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박사님 저도 6개월 만에 뵀는데 오늘 좀 이렇게 근황도 여쭤보고 또 이렇게 다양한 또 트위터에 올려주셨던 얘기들 또 나누고 3, 4부에서는 또 박사님 쓰고 계시는 책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요즘 또 너무 재미있는 주제로 또 책을 쓰고 계셔서요. 3, 4부에서 좀 그런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 박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이 되게 궁금한데. 대선 후유증에서 사실 저는 아직도 못 나온 것 같고요. 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잘 되는 거는 고양이 키우는 거랑 네. 애기 키우는 것만 잘 돼요. 아, 그러면 아니 요즘 하시는 게 주로 방송 출연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SBS CNBC라는 네. 경제 채널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아침 방송을 한 3달 했는데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서 그 방송은 문 닫고 새로운 이제 인터뷰 방송으로 요번 주부터 시작을 하죠. 그때 네. SBS에서요? 네. 그때 하던 방송이 중간에 없어진 게 첫 경험이었는데 야, 그때 한 50명쯤 되는 큰 팀인데 에이, 이것도 다 박근혜 때문에 이렇지. 근데 선생님이 원래 박사님이 이제 팟캐스트로는 낙곱사를 통해서 탄탄하게 이렇게 자리 잡으셨다가 어떻게 보면 공중파로 이렇게 고정하셨다고 SBS가 처음이셨던 거죠? 고정 패널로는 처음 한 건데. 네네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경제 얘기를 편하게 풀기가 일단 어렵고. 그다음에 경제 방송 중에서 재테크 방송이랑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재테크로 돌면은 나도 그거 잘할 수 있는데 또 그런 얘기만 하는 거는 경제 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재미없죠. 그래도 박사님 하면 이런 경제 얘기를 누구보다도 생활의 이야기랑 접목해서 되게 재미있게 쉽게 풀어주셨는데. 쉽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요. 네. 고양이 키우는 게 훨씬 재밌죠. 방송에서 너무 박근혜 대통령 욕을 많이 하신 건 아닌가요? 생방인데. 네. 그렇게 잘 못해요. 얘기할 시점이 잘 안 나오고. 하여간 6개월 정도 어떻게 갈지 잘 몰라서 저도 그냥 경제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난달부터는 박근혜가 어떻게 경제를 만들어 나갈지 이제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망하겠구나. 아니 근데 저는 여전히 잘 감이 안 오는데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경제 정책을 펼칠까요? 창조 경제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 같은데. 창조 경제는 진짜 나 근데 창조 경제 그 말 만들었다고 하시는 김창경 교수를 만나 뵀어요. 근데 그 본인 이름이더라고 그게. 본인 이름이요? 창조 경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본인 이름으로 그렇게, 근데, 우연히 이렇게 된 건데, 잘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하고 만나보니까. 그 양반은 선의인 것 같은데, 네. 10년쯤 지나면은 지금 하는 노력들이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 10년이란 그런 긴 시간은 없어요. 절대 오지 않는 시간이죠. 네, 이미 무너질 대로 어려운 이 경제 상황에서 10년을 또 지금 허리 붙잡아 매고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참
되게 그러네요. 예. 아, 사실 제가 지금 원래 박사님 낙곱살 작년에 저를 이렇게 게스트로 한번 아주 초창기에 했었죠. 예, 제가 처음 게스트로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막 박사님이나 김미아 선배님이나 이렇게 질문 던지다가 제가 대답을 하다가 지금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던지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이게 막 좀 약간 제가 이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박사님은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아, 우리 어색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네, 아, 제가 좀 질문을 던지려니까요. 저는 요즘 보수 쪽 사람들 많이 만나고, 네. 방송이나 그 경제인들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도 저는 또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있다가 이렇게 우리 편 만나는 거 되게 오랜만이에요. 또 우리 편 사람들 만나면은 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어둡고, 너도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뭐 해야 되냐 그래서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오늘 김영경 위원장처럼 이렇게 참 청춘을 만나서 오늘 방송 처음이죠? 오늘 3번째예요, 그러니까 박사님. 그 라디오 이런 거 해본 거 처음이죠? 네, 재밌죠? 아까 조금 전에 앉아서 들으니까 네. 목소리 되게 좋더라고요. 아, 네. 제가 목소리가 참 좋은 걸로 다행히 SNS에서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목소리가 괜찮다며. 제가 좀 많이 어색해가지고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네. 분위기 쫙 깔고 네. 이 길로 나가도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오셔서 저에게 또 깔때기를 열심히 아니 왜 저기 왜 교통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청춘을 위한 교통방송. 그러면 박사님 저를 한번 꽂아주세요. 어디 TBS? TBS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네. 시장님한테 말씀하면은 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바운 시장님한테 트위터를 한번 보내보는 걸로. 예. 요즘 계속 뭐 하는 일마다 좀 안 되신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되게 활발하게 또 책도 내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내실 건데 요즘 좀 어떻게 저술활동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네. 대선 때까지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하면은 반대편 힘을 다 모았던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만큼 했는데도 지고 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무관심이 어쩜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모으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될지라는 의제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공감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진보 쪽 인사들이 요즘 방송이나 활동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중파에서도 뭔가 기획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나오질 않으니까 잘 안 되고 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뭐 다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얘기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제가 뭐 대선에서 크게 뭘 한 건 아니지만 크게 뭘 좀 했죠. 사실 좀 지고 나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을 보기가 되게 미안하고 이게 뭐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다 왠지 내 책임 같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게 그 대선 멘붕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멘붕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전쟁이라 생각하면은 전투도 지고 전쟁도 진 거 아니에요. 네. 완패인데 네. 그러니까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팟캐스트가 낙곰수 중심으로 이제 진을 한번 짰던 건데 상당히 무너진 상태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디서 출발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지쳤잖아요. 예. 진지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서 됐어요. 그러니까요. 딱.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심각한 얘기를 서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예능화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말씀 맞는 게 진지한 얘기 하려고 하면 서로 진짜 회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 꼴 보기 싫어. 예. 집에 가. 그러니까 계속 재미있는 거, 좀 웃겨주는 거, 가벼운 거 찾게 되는 것 같고 확실히. 그 일종의 시대 문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시사 방송 같은 경우는 조금 진지하게 뭐 PD수첩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연성화 과정이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좀 부드러워지고 예능화 되는데 또 나쁘다고 할 것만도 아닌 게 사람들이 어떻게 또 맨날 인상만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밝고 재밌게 하면서도 그 안에 내용을 녹여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이 쉽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재미있으면서 내용 있기가. 뭔 얘기인지도 사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잘 설명해봐 그러면은 어떡해요. 못 느껴요.
아, 그럼 선생님은 요즘 좀 어떤 걸로, 제가 박사님, 선생님 자꾸 말 왔다 갔다 하는데, 박사님은 좀 어떤 걸로 힘을 이렇게 찾고 계세요? 즐거움이나 이런. 아기가 이제 딱 10달 되거든요. 그래서 아. 아기 키우면서 좀 네. 힘이 날까 했는데, 네. 아기가 우량아요. 그래서 지금 몇 킬로예요? 9.5kg 보니까. 10달이면 9.5kg면 진짜 우리 많이. 큰 조카는 12kg 했대, 돌 때. 걔보다는 약간 낮은 건데. 그래서 걔는 할머니나 엄마가 안아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나만 보면 하고 와서 이게 안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 무겁거든요. 네. 물리적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헬스할 필요 없겠다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보면은 빠졌다고 그래요. 예,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애기 예. 키우다 보면 부모가 다 살 빠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볼이 빠지셔가지고, 예, 예전에. 우리 애기한테 다 갔어요, 지금. 그래서 애기 혹시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볼이 이렇게 통통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기 볼이 박사님이 되게 닮았어요, 이 볼에. 저보다 더해요. 근데 사실 제가 박사님을 안 게, 이제 2010년 3월, 4월 이렇게 유니온 막 시작할 때. 그때였죠. 예, 그때 박사님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아기를 되게 가져야 되는데 이게 좀 막 고토하고 계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도 아기가 지금 생겨서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사실. 아기가 태어난 건 기쁜데, 실제로 이제 아기 키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즘 솔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게 그것도. 네. 이제 요즘 대학생 중에 네. 몇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가족이라고 불렀던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아기 있는, 그것도 사실은 핵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뉴클리어 패밀리라고 해서, 그것도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신종 사회 구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핵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대학생이 몇 %일까 생각해보면은, 그냥 저는 한 3분의 1이나 결혼을 할까 싶더라고요. 현재 대학생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좌우의 문제나 네. 진보 보수의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결혼을 아예 안 한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건 괜찮아요. 저는 원래 동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동거나 결혼은 사실 다를 바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동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낮추면은 그럼 연애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솔로 대첩하는 거 보고서 네, 네. 왜들 저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곰곰하게 진짜 이건 이론적으로 보니까 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결혼을 아예 안 하고 아기를 안 낳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회가? 사실 지금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찔려하는 1인 중에 한 명인데요. 저도 지금 결혼과 육아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기한 거라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본 김영강 선생은 진짜 교통방송 DJ라도 하기 전에는 이 소득으로는 어려워요. 그럼요. 사실 소득도 소득이고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박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면서 막 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특히 좀 여성들이 이제 결혼할 마음이 남성들보다 적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내가 진짜 정말 솔직히 내가 고민해봤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여성이고 네. 대학생이면 나는 어떡할까. 통계 쭉 보니까 나도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미쳤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 우리 아내한테 했더니 근데 너 왜 결혼하자고 나한테 매달렸어? 박사님이 매달리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박사님한테 이 부인분이 먼저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아니 통사정을 해서 6개월간은 아주 통사정으로 매달렸죠. 6개월이면 짧으신 거 아니에요, 박사님? 알고 지낸 건 한 8년 정도 되는데 결혼하기를 마음 먹고서는 6개월 동안 아주 매달렸죠. 그럼 박사님 결혼은 하신 게 언제세요? 10년 됐죠. 10년. 네. 그럼 그때 부인한테 꽂히신 건가요? 다른 여자는 없을 것 같다. 저는 또 연애 별로 거의 해본 적이 없고요. 또 이렇게 인기 있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죠. 그럼 지금 좀 약간 이제 첫사랑은 아니시지만 러브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좀 자세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부인분과 어떻게 결혼까지 골인이 됐는지.
아니, 좀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네. 그. 중요한 저랑 같이 얘기예요. 공부하던 친구였는데. 네. 미국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아. 이제 장학금도 됐고. 그래서 이제 유학 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물어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가지 말고 나랑 결혼하자. 이런 앞날을 완전 책임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네, 그러면. 네. 유학을 발목 잡으셨으니까. 그때 그래서 우리 부인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네. 장학금 내놔. 그래서 하여간 유학 가서 어떻게 공부 잘할지라고 고민하던 친구를 유학 가지 말고 나랑 결혼하자라고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잘해주지는 못했고요. 하여간 그렇게 결혼을 해서 지금 아기가 태어난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럼 박사님 진짜 대단하신 게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 분을 잡을 정도면 박사님에게 분명히 매력을 느끼신 거잖아요. 혹시 어떤 매력을 느끼셨대요? 매력은 전혀 없고 부인 친구들도 다 반대했대요. 아, 진짜요? 제 이상한 애다. 미래도 없고 전망도 없다고. 근데 지나 보니까 며칠 전에 그래도 편안하게 잘 산 것 같다고 술 먹다가 그런 얘기를 거의 처음 했어요. 10년 만에. 진짜요? 왜냐하면 그 결혼하고 나서 제가 녹색당 만든다고 네. 전국을 돌아다니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어서 고생 그때 많이 했죠. 그렇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트위터에 이제 최근에 아날로그 사랑법 쓰셨던 책 얘기 하시면서 요즘은 부인분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하는 게 이제 쑥스럽지 않다고 막 그런 트윗 올린 걸 봤는데. 돈 드는 일이 아니고, 그 생각을 했던 거는 네. 약간 이제 전사가 좀 슬픈 얘기인데요. 우리 집 마당에 이제 고양이들이 네네. 막 살았거든요. 그 중에 작년 봄에 태어난 애들이 노란 색깔인데 4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처음 본 애가 현충일에 태어나서 현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두 번째는 그때 총선 막 치고 또 멘붕이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멘붕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한 달 못 살고 일찍 죽었어요. 그다음에 조금 큰 애들이 한 마리는 생엽이라고 이름 붙였고 한 마리는 강북이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강북이요? 예. 이제는 강북 시대. 강남 아니야. 그리고 이제 강북이라고 붙였는데 이사를 오기 딱 한 달쯤 전이었어요. 네. 그때 처음 영하로 내려가고 별로 춥지도 않은 날인데 네. 그때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그때 막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이 그때 죽으면서 조금 큰 생엽이라는 애가 죽었거든요. 근데 죽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한 이틀쯤 돼서 마당을 찾으러 다녔는데 제가 맨날 TV 보던 그 바깥 창문 밑에 얼어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걔를 알아본 거예요. 시체가 됐을 때. 그래서 참 귀엽고 이쁘고 그랬는데 살아있을 땐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는 참 꼭 죽거나 슬퍼져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할까. 평소에 얘기해도 되는데 그때 그래서 그때 크게 깨달음을 얻고 우리 부인한테 사랑한다 그랬더니 미친나. 요즘은 그냥 돌아서면서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들한테도 사랑해 아들. 근데 이게 늘 그렇더라고요. 네. 아픔이 있고 나서 뭔가 깨닫잖아요. 네. 근데 그건 좀 바보 같은 일이고,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된 건데, 아니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보니까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이제 입으로 때우는 건데 사람의 마음의 절반 이상은 다 입으로 때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럼 처음 한 10번은 엄청나게 좀 쪽팔리고 그렇겠지만 습관 되면 괜찮아요. 그러면 박사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부인분께서도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요즘은? 잘 안 그러죠. 처먹어. 일방적인 사랑에 지금.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고양이를 통해서 이제 또 사랑을 배우셨다고. 여기 보니까 이제 예전에 낙곱살 방송에서도 내가 고양이를 돌보는 게 아니고 고양이가 나를 돌본다면 이게 좀 울먹이셨다는 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니, 대선 날. 네. 근데 저는 사실 제 거 조금
먼저 알았어요.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대선 때. 우리가 이길 거라며. 하여간 그날 저녁 때 제가 그때 이제 TV 보러 네. 나오라고 막 그랬는데 TV 보러 안 가고 애기 유모차 조립을 했거든요. 집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뭐 좀 다 이제 멘붕을 얘기하던 그 날인데 그때 느낀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때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은 멘붕이라는 얘기를 할 공간이 없잖아요. 네.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뭐 무슨 멘붕이야라는. 네. 근데 저는 저만의 좀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고양이들은 또 밥을 줘야 돼요. 네. 오늘 왜 밥 안 줘? 왜 바쁜 일 있나 보지. 그러니까 똥 치워주고 고양이 밥 주고 그렇게 한두 달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진짜 좀 자빠져 있고 막 깽판 치고 싶은데 애기도 또 매일 돌봐야 되는 거고 아니 고양이들은 또 우리 부인은 그러니까 고양이를 못 만져요 지금은. 그 애기 때문에 이제 밖에 있는 고양이들은 주사도 다 못 맞히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바쁜 거예요 정신이 없고. 네. 그래서 나는 그 고양이를 내가 돌봤다고 생각했는데 지나 보면은 고양이 때문에 또 제가 평온하고 규칙적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건지도 모르거든요. 네. 옛날에 총각 때 같았으면요 뭐 여행 간다고 뭐 어디 가서 또 한 달 난리치고 막 그러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가발 별거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규칙적으로 살게 되는 게 누군가를 돌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규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약간의 일탈이라고 그래봐야 이제 술 먹고 늦게 일하는 거 외에는. 그런데 그 총각 때는 저는 막 살았거든요, 대충. 대충 막 살고 뭐 결혼하고 나서도 뭐 막 살았어요. 근데 고양이가 지금 원래 3마리가 이제 이사를 같이 왔다가 동네 살던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또 왔어요. 네. 근데 한 달 내내 싸웠거든요, 얘네들이. 한 달 지나니까 이제 지쳤나 봐요. 이제 검은 고양이도 와서 이제 밥 먹고.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보니까 이 검은 고양이가 조금 이쁜 자기 여자친구 데리고 왔더라고요. 또 검은 고양이들. 그 5마리가 신경전하면서 마당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밤에 이제 이렇게 걔네들을 자고 있거나 놀면은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태어나서 진짜 착한 일 딱 하나는 한 것 같다. 고양이 한 마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진짜 이거 외에 모든 거는 다 이기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식한테 사랑을 줬다. 그거는 뭐 당연히 네 자식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한테 잘 보셨다. 당연하지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선행이라는 게 사실은 이기주의로 설명이 되거든요. 뭐 사회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다. 그럼 누가 유명해지려고 한 거 아니야? 누가 얘기하면은 아니라고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너는 원래 싸우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고양이를 길고양이를 돌보는 거는 별로 이유가 없잖아요. 뭐 네. 좋아질 게 있을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뭔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나 혹은 그러니까 나 이렇게 착한 사람 아닌데 나 원래 좀 사실은 내서 음흉한데 뭐 완전 우리 딱 까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조금씩 다 이타적이지 않은 동기들을 가지고 네. 있고 자기는 어떻게 살까 네. 걱정도 있고 순수할 것 같지만 그것도 잘 이렇게 보면은 순수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 길고양이는 순수한 거를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 이게 원래 착한 사람 아닌데 내가 이거 왠지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한 2, 3년 전보다 박사님이 뭔가 이렇게 느낌이 더 이렇게 숨막히신 느낌도 들고 좀 편안해지신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근데 길고양이랑 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 언제부터셨어요, 그러면? 한 5년 된 건데요. 5년이나 되셨어요? 그 전 집에 이사 가면서 네. 아니 이사 간 토요일 날 딱 보니까 네. 신라면이 있어 그게. 쥐가 쏠아가지고서 쥐가 라면을 먹었더라고요. 일어나보자 부엌에서. 그냥 집 부엌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사 간 집에 이제 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날 이제 그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해 왔거든요. 쥐 잡으라고 길고양이를. 근데 내가 쥐는 못 잡는데 네. 개 있는 동안에 쥐가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결국 싹콘 불렀어요. 근데 잡을 수가 없는 게 집에 이렇게 하수도나 그런 데 다니니까 네. 벽장 안으로 다니니까 고양이가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고양이 있는 동안은 쥐가 안 나와요. 결국 싹콘 불렀네. 근데 이제 고양이가 있다 보니까 네. 고양이 사료가 늘 있잖아요. 네. 근데 마당에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료를 놔줬는데 처음 살았던 고양이는 모녀 고양이였어요. 엄마랑 딸이 살았는데 나중에 우리 집 짝 먹었던 그 아빠 고양이가 자기 여자친구들을 걔네들을 밀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리고는 아기를 낳아서 한 가족을 만든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태어난 제가 이제 바보 삼촌이라고 부르는 네네. 노란 고양이나 이런 애들이 다 우리 집 마당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걔는 태어나자마자 늘 제가 주는 밥이랑 물이랑 먹고 살았으니까 할 줄 아무것도 몰라요, 걔네는. 말만 길고양이지 충분히 자연을 누리면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걔네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보통 고양이들이 영역동물이잖아요. 자기 영역이 싸워서 네. 지면은 비키는 게 고양이들의 세계거든요. 이 바보 삼촌이 졌거든요, 몇 번. 눈치 보고 계속 또 와요, 밤에. 딴 데다 밥 좀 거기서 먹고.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이 6개월 정도 되면 고양이가 일단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그 여자 고양이들, 그 암컷들은 좀 오래 지내기도 하는데 남자애들은 독립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안 나가요. 엄마 옆에서 지금 2년 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삼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연애를 한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차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바보 삼촌이 된 이유는 계속 싸움에서 져서 바보 삼촌인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 이름을 붙여준 거는 네. 이 엄마 고양이가 새끼 낳고 나서 바이러스 질환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약을 타다가 튜브처럼 생긴 약을 이제 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료에 타서 주는데 바보 삼촌이 와서 약 탄 것도 먹는 거예요. 엄마한테만 주기가 너무 어려운데 잘 먹는데 약 타도 잘 먹고 그래서 진짜 바보 같다. 얄밉기도 하잖아요. 자기 엄마 아파서 지금 약 주는 건데 그것도 또 와서 다 먹고 가요. 얄미워서 바보 삼촌이라고. 그럼 엄마 고양이는 자기 사료 다 먹을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아주 맛있는 캔을 주면은 네. 또 먼저 먹어요. 아주 맛있는 캔에서 엄마가 먹으려고 하는데 바보 삼촌이 먹겠다고 덤볐다가 오른팔로 이렇게 탁 치는 펀치 있거든요. 네. 고양이도 주먹인데 그걸 한 대 때리더라고요. 너무 귀엽네요. 그 오른쪽 펀치는. 그 고양이 얘기 계속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그 아날로그 사랑법 책 얘기가 사실 고양이 얘기시잖아요. 좀 그 책 소개 좀 더 해주세요. 원래는 일상적인 그 정치 얘기도 넣고 그렇게 해서 난 고양이 얘기 반, 그 다음에 뭐 FTA 얘기나 혹은 경제에 대한 얘기도 한 반반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먼 걸 썼는데 네. 대선 끝나고 나가면서 고양이 이사한 얘기들하고 뭐 이렇게 분량을 맞추다 보니까 네. 고양이 얘기로만 이제 한 권이 된 거예요. 네. 책은 재밌는데 잘 안 팔려서 고민이 많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전까지는 박사님 이미지가 되게 어쨌든 경제학, 약간 이렇게 날선 비판, 막 이런 이미지로 박사님 이미지가 비춰졌는데, 실제 이제 아날로그 사랑법, 이거 물론 이 책이 나오면서 박사님도 스스로가 좀 많이 이렇게 예전에 없던 감성이 생겨나고 도단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책이 나름 박사님의 여러 저술에서 좀 하나의 전환점이 된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박사님? 실패의 전환점이죠. 실패의 전환점인가요? 근데 작은 출판사에서 네. 내서 이제 마케팅 거의 안 하고 네.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책 제목을 제가 안 정했어요. 출판사 쪽에서 이제 고민을 해서 네. 저는 이제 돌봄이라는 제목을 조금 더 앞에 뽑아서 그렇게 편집을 할까 했었는데 네. 대선 끝나거나 사람도 힘든데 그렇게 무거운 얘기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 건데 결심했죠. 그래서 책 제목을 다시 내가 정해야겠다.
근데 그 1인분 인생도 그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잖아요. 같은 사람이 정한 거예요. 아. 근데 그때는 그 친구가 해서 잘 됐는데 네. 이번엔 또 잘 안 됐죠. 살다 보면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박사님이 청년 유니온의 레알 청춘이라고 청년에서 나왔던 책도 이렇게 서평 써주셨을 때도 되게 감성적으로 앞에 이제 추천사를 써주셔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약간 박사님의 새로운 면모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날로그 사랑법이 또 이제 그런 걸 다 드러낸 측면이 있어서 뭐 책 부수와 상관없이 박사님의 되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경제학 책을 쓰기 전에는 네. 되게 저는 연애 얘기 쓰던 사람이었어요. 습작은 대부분 연애에 관한 얘기였고. 근데 크게 바뀐 거는 제가 연애 얘기나 이런 얘기 쓸 때는 굉장히 우울증 모드였어요. 우울하고 뭐 깨진 사랑, 어긋난 삼각사랑 그런. 근데 경제학 책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좀 명랑하게 생각을 해야겠다는 그 톤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중반기부터 그랬는데 너무 힘들면은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명랑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웃기는 건 어렵지만 웃을 수는 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게 기분이 아주 더럽더라고요. 진짜. 기분이 더럽고 전 지금 속이 시원해서. 네, 속이 시원해서. 아니, 기분도 막 들었고, 그 다음에 제 주변 사람들이 또 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마음 아프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문재인 캠프에 있던 어떤 분인데, 그 양반도 공부도 오래 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실무 총책임 같은 일을 했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자기식으로 일을 해보고 싶었을 텐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원치 않았던 자리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안 하겠다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명 한 명 전부 다 이제 대선 때 거의 올인하다시피 자기 거 던졌던 사람들이 또 먹고는 살아야 되고 이제 빚도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생활전선인데 갑자기 직업을 꾸리니까 뭐 좋은데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못 지켜주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것저것 다 안 되는데 명랑하려고 그렇게 미친놈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웃음이 나와? 그렇다고 또 인상 쓰고 있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어쨌거나 명랑 왜냐면 또 웃는 거 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웃는 게요 돈이 안 들어요. 뭘 하고 싶다. 우리가 결심하는 많은 것들은 돈이 들거든요. 네.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하면 굉장히 싸죠. 영화비하고 팝콘값만 내면 되니까. 갑자기 현해탄이 보고 싶다. 그럼 이제 비행기 타야 되는 거고. 욕망이 조금씩 커질수록 큰 돈이 드는 거잖아요. 달에 가고 싶다. 그러면 괜찮죠. 못 가니까. 근데 명랑하고 싶다. 이거는 사실은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시절을 같이 견뎌야 될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몇 개 없잖아요. 명랑한 거는 굉장히 강렬한 하나의 감정이고 아니면 또 꾸질꾸질한 건데 근데 왜 소주 마시면서 이 새우깡 꺼내놓고 있으면은 사실 기분 좋거든요. 꾸질꾸질하면서 왜 우리 이러고 살까 하면서 그 묘한 공감대가 있잖아요. 눈물 날 것 같아 막 그러면서 특히 한강변에 가서 그러고 있으면은 감성은 진짜 최고조로 올라가죠. 꼬질꼬질한. 근데 그러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서 어쨌든 명랑한 것들을 좀 찾고 그런 얘기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 선생님이 야심차게 내놓은 책인데 돌봄이라는 어떤 야심차진 않아요. 소박하게 내놨어요. 네, 그 표지도 되게 이제 아날로그 사랑법처럼 이렇게 소박한 표지, 녹색깔이란 표지인데 많이들 좀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좀 이렇게 데울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고, 또 박사님이 얼마 전에 또 트위터 보니까 일본으로 여행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힘을 얻으려고 가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또 거기 트위터에 원전 얘기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아니, 특별히 힘을 얻으려고 한 건 아니고, 히로시마를 해마다 한 두세 번 가요. 그래서 히로시마하고 부산을 비교하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또 너무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서 네. 이제 아기 데리고 갔거든요. 아기를 데리고 가셨어요? 처음 알았어요. 7달 된 8달 됐을 때 네. 아기들도 여권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사진 찍어서 여권 해서 아기 데리고 일본 갔다 왔는데 쿠레라고 하죠. 쿠레라 조선소를 이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예, 예. 쿠레는 그전에도 갔었는데 네. 그게 일본이 전 세계 대장으로 전쟁을 할 때 그때 배를 만들던 조선소였어요. 그러니까 뭐 야마토함이라고 왜 일본 만화에 맨날 나오는 배 있잖아요. 네. 그 야마토함이 실제로 이제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역전을 기대하면서 준비했던 배거든요. 그러니까 주포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저쪽에서 보는 것보다 이쪽이 먼저 보고 네. 포가 기니까 먼저 쏴서 다 이기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본이 이제 야심차게 만든 건데 그때 이미 해전은 캐리어, 그러니까 항공모함 시대로 왔죠. 포로 싸우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싸우는 거라서 비행기한테 두드려 맞고서 이제 일본이 그때 이제 적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바로 그 배를 만든 그 조선소거든요. 청일전쟁도 쿠레 조선소에서 만든 배로 치러서 이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가지고 있던 이겨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청일전쟁, 어일전쟁으로 채운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 조선소인데 그게 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조선의 일부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면서 거기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인근 도시들에 몇 군데 가보니까 그중에 조그만 도시는 옛날에 괜찮았다고 하는데 주민이 거의 대부분 60대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나오는 사람들만 주민이 구성되니까 거기 세금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겪어보지 않은 그런 건데 정말 청년들이 없고 사람이 빠져들다 보니까 진짜 연금 내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한국의 지방 도시들 있잖아요. 네네. 특히 공업시대에 뭔가 막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게 산업화가 끝이 나고, 그러니까 조선소가 지금 일본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쿠레가 그렇게 된 건데 영원히 우리가 조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조선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산업 대체가 될 건데 네. 그 공장이 있는 도시는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던져 보니까 어쨌든 지금 지방 도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꼭 옳은 거냐? 그리고 청년들을 살게 만드는 게 뭘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히로시마에는 청년들이 많은데 네. 그 인근 도시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의 지금 공업 도시들의 미래 같은 거 조금 고민하면서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잠깐만 하고요. 저는 일본 소주 너무 좋아해서 술 먹고 놀다 왔어요. 일본 소주라면 서츠라고 하는 그 일본식 고구마 소주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요? 사케 말고 또 그런 게 있나요? 네, 사케보다 조금 도수가 높고 맛있어요. 그러시구나. 이게 무슨 방송도 아니고 지금 박사님 막 입맛을 다시고 계신데요. 또 거기 가셔가지고 또 이제 공업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짧게 고민을 하셨지만 그래도 트윗에도 막 사진도 찍어 올려놓으시고 쿠레 조선소 관련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어쨌든 뭐 원전 얘기도 많이 올려놓으셨고 했는데 좀 일본 가셔가지고 좀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 고민하셨던 것도 있으면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레 조선소 말고도.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네. 계속 가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원전과 관련된 네네. 정책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떨어진 데.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폭심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폭탄이 떨어진 심지인데 내과병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갔었는데 사실은 그 정확히 못 봤거든요. 요번에 딱 보니까 그 자리 600m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600m요? 네, 거기서 떨어질 때가 제일 피해가 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뭐 히로시마가 희생을 당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 그 히로시마 성이 그 청일전쟁 치를 때 그 기지였거든요. 그래서 네. 천황도 와 있고 거길 때린 거예요. 근데 일본 전역에 이 뉴클리어라고 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들. 맨날 핵발전소라고 그러는데. 핵발전소 여기저기 있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없는 데가 히로시마 근처예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중부발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경발전은 저번에 이제 후쿠시마 문제 일으킨 데고 중부발전인데 중부발전에서 일본 전체 발전사 중에서 원전 비율이 제일 낮고 히로시마 인근에는 원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게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안전치 않은 건데 여기가 핵폭탄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사는데 원전을 놓는 건 너무한 일이다. 라고 해서 일본 어딘가에 원전을 놓으면서도 히로시마에는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원전과 전기에 관한 어떤 정치적 결정 과정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희생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데는 네. 안 놓더라고 일본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별로 안 불쌍한 사람이 있는 데다가 놓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뒤집으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조금 더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발달한 것 같아요. 그냥 동경에서 멀지 않은 데도 원전을 놨잖아요. 피해가 생기면은 동경 사람들이 주로 전기를 쓰니까 너네도 피해가 가는 곳에 놔야 된다. 그래야 공평하다. 그런 거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원전 논쟁하다가 네.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여의도 놔라. 여의도 조금 더 매립해가지고서 국회 옆에 놓으면은 내 안전하다는 데 믿어주겠다. 그랬더니 뭐 법이 어쩌고저쩌고 법은 니들이 바꾸는 거니까 바꿔서 만들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여야 합의해서 여의도에 원전 놓겠다고 하면은 법은 바꾸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여의도 놔. 그 당신들 일하는데 놔서 국회 전기도 원자력으로 가져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못하는 거는 안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원전에 관한 굉장히 강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50, 60대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원자력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대국인 느낌이 드느냐. 양가성, 그러니까 감정이 뭐 양가가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하다 생각하면서도 네. 이걸 우리가 잘 다루니까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들의 성인용 장난감일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피해자였던 뭐 이를테면은 어디냐 어디죠? 그 저기 러시아의 그 체르노빌. 네, 체르노빌. 치매네. 그런데 가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네. 원자탄이 떨어진 곳에서 네. 그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게 조금 우리한테 시사해줄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예. 종종 가요. 그러니까 늘 가셔갖고 또 이제 지나간 역사지만 역사를 또 보고 미래를 또 고민하시고 현재를 고민하시는 이런 건 것 같은데 저희도 요즘 뭐 밀양 문제도 워낙 터지고 이래서 예, 더 관심이 되는데 좀 한 달 전이었을까요? 저도 기사에서 실제로 밀양의 그런 고리 원전이 서울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할머니들 그 감수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이죠. 그래 너무 공감도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또 이렇게 에어컨 빵빵 틀면서 이렇게 살고는 있는데 참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접할 때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네. 철학적인 질문일 텐데요. 네. 서울은 생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물난리가 나지 않기 위해서 네. 서울 위쪽으로 댐을 쫙 해놨잖아요. 소양강 댐까지. 그래서 강원도의 삶 일부가 서울 때문에 희생된 거죠. 네. 그리고 서울에서 쓰는 전기도 다 전국에서 오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개통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전남에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경남에서 오기도 하고. 네. 당연히 화력발전소를 제외하면은 서울엔 발전소가 없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분당에 도시가스로 하는 발전소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지역에서 나는 것들이 그 지역에서 다 처리돼야 된다. 먹는 것도 그 지역에서 로컬 푸드로 가야 되는 거고 네. 에너지도 분산형으로 해서 자립해야 되는 거고 물도 자립해야 되는 거고 원칙을 따져보면은 그다음에 서울은 폐기물도 서울에 안 묻죠. 네. 그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이제
다른 도시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착취하는 도시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문제를 이제 완화시켜 나가야 되는 게 한 방법이고 비용을 더 내라. 그러면 서울에서 이렇게 원거리에서 쓰는 거면은 돈을 더 내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 서울에, 나쁜 거는 다 지방에. 근데 이게 올바른 일이냐라는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력 같은 경우는 분산형으로 하면은 사실 서울에는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건물에서 일단 풍력, 태양을 조금씩 더 넣고 아니면 건물 큰 데에는 자체 발전할 수 있거든요. 네. 자가 발전해서 하자 그래서 서울 자체가 에너지를 독립하겠다. 그러면 언제는 안 필요한 거거든요. 네. 참, 얘기 듣다 보니까 요즘 그게 떠오르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방금 말씀하신 좀 서울이 생태 도시가 될 수 있는 혹은 또 자립자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과 이게 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시절에 우리가 생태적으로 건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랬더니 청계천을 파더라고요. 근데 청계천은 전기로 물을 거꾸로 흘려와서 네. 흘려 보내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조경시설이고 조경시설이면은 유지가 좀 더 편한 방식으로 더 규모를 줄여서 하자. 근데 네. 고집세더라고요. 근데 생태적인 어떤 자립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100%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이라는 게 쿠바에서 시작된 건데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은 네.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은 서울도 도시농업 같은 거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서 제일 해보려고 했다가 접었던 것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게요. 초등학교에 농업교육을 도입하는 논의를 막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한테 농업을 시켜서 네. 제가 본 건 5학년짜리 애들이 네. 1, 2학년들한테 자기가 한 거라고 직접 급식을 해주더라고요. 배식까지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형아가 이거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학교 안에 조그맣게 텃밭을 해서.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식의 생협, 그러니까 농협에 해당되는 일본 전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안 된 학교도 있겠지만 조금 떨어진데 텃밭 같은 걸 해서 거기서 직접 해서 그거를 먹을 수 있게 하고 5학년, 6학년에 배식을 시키면은 여러 가지로 공동체 교육 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박사님 말씀 지금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희 건물도 텃밭을 가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작은 그 화분 2개를 키워요. 깻잎과 상추를 먹어보겠다고. 여름에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다면 키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키운 것에 대한 보람도 너무 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처럼 이렇게 1인 죽어 사는 사람들이 이 외로움도 나름 이걸 키움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감정적인 정서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거. 아까 뭐 돌봄 얘기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상추랑 깻잎을 키운다는 이 마음 자체가 엄청나게 감정도 좋더라고, 저한테. 예. 얼핏 들은 얘기인데 출처를 못 찾아서 아직 책에는 못 쓰는데 직업별 평균 수명이 제일 긴 게 정원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거 정원사가 죽으면 그 정원에 있는 풀들이 다 죽잖아요. 전문 가든이 가는 사람들. 눈을 못 감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들이 악착같이 살아남는데 이게 식물들이 힘을 줘서 그런지 그런 인과관계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평균 수명이 하여간 정원사 제일 길대요. 너무 참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왠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이게 거기에서 내가 사랑을 주고 받고 얘들이 쑥쑥 자라는 꼭 마치 아기를 키우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동물들은 사람보다 먼저 죽잖아요. 네. 근데 식물들은 좀만 오래 사는 애들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러네요. 나무나 이런 것들은. 네. 근데 어쨌든 그 농업 교육을 초기 논의를 막 했어요. 네. 했는데 학부형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바빠서 안 된다는 거 자기네 집 애들은 5학년짜리 엄마 그러더라고요. 아니 5학년이 뭐 바빠? 인생을 위한 공부를 하는데 저는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에서 한 5학년 정도에 전문 농업인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의 일부를 학교에서 알려주는 건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오면서 자기
본심을 얘기하는데 혹시나 자기 애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 농사 잘 져가지고서 농사꾼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게 진짜 걱정이. 나는 그 엄마가 더 걱정되더라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 뭘 할지 잘 모르는. 네. 어떨 때 보면은 나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이렇게 장래 희망 쓰라고 그러는데 꿈을 쓰라고 그랬더니 삼성 쓴 거 봤거든요. 삼성전자. 아니 그거는 사실 꿈이 아니고 꿈은 지구를 지킨다. 내지는 뭐 하늘을 날고 싶다. 이런 게 꿈인 거죠. 그거는 그냥 직업관인데 네. 그 직업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정보가 좀 잘못해서 그래요. 그 자꾸 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꿈 없어도 괜찮은데 그걸 고등학생들한테 꿈을 이제 막 꿈을 적어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전 안 나오고 다행이죠. 근데 그런 농업이나 이런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네. 생각보다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거든요. 네, 정말 그런 바쁜 것 같아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일을 자기 부업이나 취미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이 네. 풍요로워질 건데 지금 엄마들이 생각하는 거는 삼성전자 가는 길에 지장 생긴다라는 마음속에만 담아놓고서 농업교육 얘기는 공개적으로 잘 못했어요. 그 진짜 이 텃밭을 가꾸니까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마다 이제 그걸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게 참 삶이 풍족해진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지금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공감이 많이 돼서 초등학생들에게 농업교육 시키는 정말 그런 때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니 제 생각에는 영어 교육보다 네. 농업교육이 더 나을 거예요. 근데 네. 미국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손가락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은 맨썸 그렇게 하잖아요. 한 5, 6년 전부터 미국에서 유행이 그린 썸이라는 게 유행해요. 그거는 원예를 잘해서 꽃 잘 가고 그다음에 뭐 상추 같은 잘 키우는 애들이 그 동네 친구들에서 우리 식으로 하면 짱 먹더라고요. 네. 그 그린 썸이라는 게 미국만 해도 그런 게 있고 유럽은 좀 더 있는데 우리는 농업하면 큰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 오늘은 이제 경제학자로기보다는 돌봄의 미학과 또 생태화 이런 자연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따뜻한 얘기를 들려주시고 계시는 우석훈 박사님과 계속 얘기 중인데요. 이제 1, 2부 요 정도에서 좀 마치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3, 4부에서 그 이제 박사님께서 지금 또 책 작업 중이신 솔로 계급 청년들의 또 솔로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끄지 마세요. 저는 저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것은 결코 그것이 청년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란 이름은 때로는 비정규직으로 때로는 여성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청년과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길에 함께 그래서 청년들이 더 이상 절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사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애정 돋는 사회 함께 만들어주실 거죠? 네. 3, 4부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박사님하고 너무 호흡도 잘 맞고 너무 안정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녹음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냐고 이런 얘기들이 있으셔서 제가 몇 가지 댓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너무 우석훈 박사님 나오신 것 때문에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석훈 박사님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웃들 반가 국민TV 접수한겨? 문광님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예. 오 박사님 자주자주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게 많으세요. 자주 올 거예요. 이제 자주 오실 거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본 것 중에 어떤 분이 자기는 만약에 농업교육 시키는 학교가 생기면 자기 그 자녀분 그 학교에 꼭 보낼 거라고 이런 댓글도 해주셨고요.
아, 네. 사랑합니다라는 커피나무님도 계시네요. 오 박사님 사진도 댓글로 막 올려주셨어요. 예. 아, 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낙곱살 번외편 잘 들었다고. 댓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셨는데, 어떻게 낙곱살 번외편 나오셨는데 앞으로 좀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8월부터 월간 방송으로 다시 시작을 할까, 지금. 월간이요? 네. 아. 격주 정도로 해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선대인 소장이 네. 건강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좀 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서 일단 월간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 틀을 잡고요. 예. 나중에 무슨 뭐 선거가 있거나 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조금 이제 횟수를 간격을 줄여서 이제 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네. 그렇게 런칭을 하려고 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번에 번외편에서 새로운 큰 누님 경향 유인경 기자님이 함께 하셨다는데. 엄청 웃기시죠? 기자님이 계속 그럼 같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무조건 하자고 그래야죠. 아, 그렇구나. 어쨌든 낙곱살도 계속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댓글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니까요. 여기도 하시고 국민TV도 많이 나와주시고. 그 전에 방송 못했던 거는 여유가 없어서라기보다 네. 박근혜 경제가 어떻게 갈지 저도 잘 안 잡혔어요. 네.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옛날 얘기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할 얘기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망할 것 같더라고요. 딴 거보다도 네. 결국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돈을 쓸 거냐 콘크리트에 쓸 거냐 한국 딱 그 두 가지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박근혜가 우리한테 한 얘기는 하여간 빚내서 집 사면 너네한테 좋잖아. 그렇죠. 그 얘기거든요. 네, 지금 집 살 수 있는 연령대도 30세로 또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집만 사면은 네. 뭐든지 해줄 겐데. 정말. 집을 살 수가 없다는데 이 사태에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출 연령을 낮춰가지고 빚을 또 내게 만들겠다는 이 빚권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최근에 다른 통계를 봤는데 수입차가 요즘 굉장히 판매가 늘었거든요. 네. 근데 수입차 구매자의 70%가 전월세 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50%의 국민이 집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수입차를 사는 사람이면 100% 집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부자들이 사는 거이다가 일반적인 생각인데 일반 국민들보다도 수입차 사는 사람이 자기 집 보유율이 적은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집 보유를 포기한 젊은 사람이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집을는 필요 없고 나는 외제차가 있으면 돼요라고 생각한 거니까 일종 카푸어 현상이라서 뭐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은 집에다가 목숨을 거는 그 시대가 자의반 타의반 끝난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질척질척하니 주택 사업에 들어오셔가지고서 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좀 모자라 보여도 사람이 바보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한 것 같아도 사실 말만 그렇게 했고 하는 척만 했었어요. 지난 정권에서.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수직 창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을 리모델링해서 고칠 때 몇 층을 더 올리는 거거든요. 이명박 등가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보니까 분양이 안 될 거라는 걸 눈치 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명박이 알았던 것보다 더 나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안 한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타운을 그러니까 이명박은 다는 안 되고 한두 개는 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였거든요. 실제로 이명박 시절에 진짜로 한 거는 기름 뉴타운하고 은평 뉴타운 딱 두 개고 네. 나머지는 다음 사람들이 저도 할래요 막 한 거거든요. 네. 사실 이명박 시장 때는 그 책임질 일이 없어요. 자기 한 거는 딱 성공시킨 건데 박근혜 대통령 그중에 보니까 어리버리 하더라고요. 딴 건 몰라도 경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주택, 아파트 이거 아주 치짝치짝한데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4월 1일 날 부동산 대책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도 이래저래 논란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들은 저도 이제 첫 타에서
주거 문제를 다뤘지만 집을 살 수가 없고 뭐 전세를 얻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전세가 거의 그러니까 매매 가격의 80%까지 지금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전세 낼 돈 있는 청년이면은 청년 갑부라고 부르겠죠. 그 집을 사죠, 그 돈이면은. 그 이준석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준석 씨도 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스트레스 받던 것 같은데 이준석도 집 문제를 해결 못했으면은 이준석 이하로는 가망 없는 거죠. 아, 이게 좀 가슴이 변희재는 집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변희재 씨한테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준석 씨한테는 뭐 어제도 부딪혀서 많이 개인적으로 봤는데. 관심이 없는데 나는 집에 관심이 많거든요. 변희재도 그때 얼핏 본인이 들었을 때는 자기 집 아닌 것 같았는데 변희재도 없으면 변희재 밑으로는 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희재 씨 집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어쨌든 그 4월 1일 지금 트윗에도 계속 박사님이 이제 집 얘기 많이 하시고 수식증축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4월 1일 부동산 대책 이렇게 나면 앞으로 좀 2030이나 또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는 어떻게 이게 될지 좀 사실 저는 암울한데 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차피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요. 네. 평생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암울할 건 없고 이게 좀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왜 부잣집에서 불나니까 그 옆에 거지 아들한테 우리 집은 불날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냐. 아들이 뭐 황당하게 그 앞비를 봤다고 하는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집이 없는 거는 떨어질 집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빠질 게 없는 거죠. 근데 약간씩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은 개선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러니까 소셜 벤처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랑 뭐 비슷한데 뭐 인증 안 받고 하는 그 소셜 벤처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조금 큰 집을 이제 빌려서 그걸 이제 고쳐가지고서 대학생 중심이었는데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하우스 쉐어링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사업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윤 남기지 않고 내가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집을 해서 이제 나눠가지고서 사는데 그걸 개인이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를 관리해주는 소셜벤처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러니까 혼자 너무 이렇게 힘들게 지내지 않게 그런 식의 이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일부는 이제 그런 거 계속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좀 집을 갖고 계신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이제 하숙 같은 걸 내주는 걸 소위 쉐어하우스를 하는 건데 이런 걸 서울시가 이제 추진할 거라는 얘기도 저도 듣기도 했었고 요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 벤처들이 쉐어하우스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뭐 우주라든지 이런 데가 생겨나고 우주 그 대표도 만나봤어요. 만나보셨어요? 정말 훌륭한 청년이거든요. 거기 막 이렇게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진짜 살고 싶더라고요. 그런 집에서. 제가 한 달 내에 거기 가서 촬영도 하고 방송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시구나. 역시 저보다 발 빠르신 박사님이시네요. 집을 사서 인생을 고치는 일은 지금 20대나 그 이하에는 안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거권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제가 요번에 솔로 계급 연구하면서 스웨덴 사례 봤다가 너 진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왜 어린이집 갈 때 어린이집이 가기가 어려워서 애기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애기 태어나자마자 안 걸어가지고 지금 우리 애기는 갈 어린이집이 없어요. 동네 뭐 100번, 110번 그래요 지금 해놓은 데가. 그럼 얼마나 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뭐 기약이 없어요. 100명이 빠져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스웨덴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임대주택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살이 되면은 생애 첫 임대주택을 갖는 거예요, 스웨덴. 그 아이를 위한 임대주택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20살이 되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소셜 하우싱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순번이 돼서 가는 거거든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써놓은 얘기 보니까, 가난할 거 아니에요, 스웨덴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술집에 한 번이라도 한 잔이나 마시면은 끝장이다. 그렇지만 그 돈을 가지고 친구 집에서 이렇게 술을 사서 마시면은 너무너무 즐겁다. 그러니까 20살이 돼서
자기 집을 정부가 마련해서 싸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그 순번에 오르는 것밖에 없거든요. 20년이 되니까 차례가 온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떤 나라 이러고 사는데 우리는 어린이집 한 명 보내려고 그러고 있는데 저기는 지금 임대주택 신청을 하고. 그래서 정말. 보니까 미국은 좀 전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포디즘 그러니까 대량사세 한창 있을 때 그때 가족 형태에 맞춰서 도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도심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데 가격이 싸니까 주택을 만들어서 아빠는 일하러 나가고 엄마가 혼자서 애들을 돌보고 근데 엄마 혼자서 애들 돌보는 데는 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커야 되고 집 안에 모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딱 해놓은 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망한 거예요. 미국이 이제 그렇게까지 산업화 시대가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들은 필요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첫 번째 이유도 사실은 그 솔로 현상이 원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집을 필요로 한 젊은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부가 있더라도 맞벌이고 그 맞벌이가 같이 하려면은 그렇게 멀면 안 된다는 거죠. 한 30분 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도심의 작은 아파트로 오더라도 글로 간다. 그게 이제 미국 충격이었는데 한국 도시를 보니까 딱 그 모델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를 만든 건데 일단 이런 거 아니야. 아빠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일하러 가시고 엄마는 아기들 데리고서 유치원 다니고 쇼핑하고 딱 그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5명짜리 가정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가정은 이제 잘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느는데 미국은 굉장히 이제 당황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줄 집도 없고 그렇게 돼 있지가 않고 한국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웨덴은 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임대주택을 아기자기하게 많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슬럼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층에는 공동시설 같은 거, 도서관 같은 것도 좀 놓고 그 카페 같은 것도 놔서 공동의 시설을 하고 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도시 한가운데 그런 걸 여러 개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20살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런 나라와 지금 뭐 전세값이 올라갈 거니까 집을 사라고 청년들을 얘기하는 나라와 왜 이 세상에 이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의 이 다른 그런 게 있다는 자체가 저희는 상상이 사실 잘 안 되는데 그런 나라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진짜 아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할아버지들의 나라에 노예로 지금 젊은이들이 끌려온 것 같아요. 박사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다시 한번 후회가 되고 있는데, 얘기 계속 나와서 말씀인데, 그 솔로 현상 관련해서 책 계속 이제 좀 쓰고 계시다고, 트윗에도 계속 고민된다는 얘기 올리고 계셨는데요. 좀 어떤 책을, 왜 또 이 책을 고민하시게 되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그러니까 프로레타리아에 관한 얘기를. 그러니까 뜻은 아시나요? 나 모른다고. 그래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모릅니다. 얘기해주세요. 그게 저도 잘 몰랐는데 프로레타리아 앞에 플로레가 그 라틴어로 자식이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offspring인데 자식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들. 애기.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에 4년에 한 번씩 센서스를 하는데 그때 군대는 부자들만 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 기갑병들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사갖고 가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군대 못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시민이라도 돈이 없으면 못 갔거든요. 물리적으로는 그렇고 정신적으로는 자기께 지킬 게 없는 사람은 군대에 같이 나가서 전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킬 게 없으니까 도망갈 거다. 근데 딱 진을 짜야 되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진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또 거꾸로였죠, 로마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 가잖아요. 근데 로마는 부자들만 군대 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쭉 보니까 부자들은 재산 리스트에 무슨 성,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리스트에 자식들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뭐 영희철 순이 뭐 이렇게 네. 내 아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자식자죠 우리말로 하면. 자식만 있는 사람들 그게 프롤레타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막스가 자본론을 쓰던 시절에 네. 새로운 이제 주체를 막 형성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자식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1850, 19세기 중반에 네. 불과 100년 조금 넘은 건데 네. 자식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가난한 거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네. 자식이 있으면 진짜 부자죠 지금. 대학까지 보냈으면 부자죠, 사실. 아니, 그리고 특히 지금 20대인데 네. 자식이 있다. 네. 그러면은 부모가 남다른 사람일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네. 진짜 큰 변화가 생긴 거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아주 어려워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어려운 게 솔직히 얘기하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한국 사회 경제의 모든 문제를 이게 다 신자유주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됐거든요. 그 신자유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를 늘면은 돼요. 아주 간단한 모든 해법이 다 그랬어요. 교육도 그렇고 의료 대표적이죠. 이게 다 신자유주의 때문이고 우리는 복지를 늘리면 돼요. 대부분이 다 맞았거든요. 뭐 농업이든 교육이든 다 맞았는데 솔로 현상이 그게 안 맞아요. 이게 다 신자유주의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복지를 늘려서 돈을 더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결혼을 하면 수당도 주고 막 줘서 복지를 늘리면은 될 거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경우에 보니까 솔로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사실은 스웨덴이거든요. 복지가 제일 잘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진짜 기가 막히게 제도가 돼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은 혼외 출산 자식이 국민의 절반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했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뭐 이를테면 이제 불륜으로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예. 혹은 입양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국민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형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절반 이하인 거예요. 스웨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스웨덴까지 간다. 그러면은 출산율이 늘고 결혼도 늘 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근데 있죠. 가난한 솔로와 가난하지 않은 솔로가 있죠.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혼자 살더라도 충분히 사회적 관계, 이 사회적 관계는 결혼 안 해서 불륜은 아니고 연애도 하고 섹스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있는 거고 우리나 미국의 솔로는 네. 가난한 솔로 혹은 자기가 결혼을 하면은 자기 전문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강요받은 솔로. 소득은 좀 높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솔로 현상은 굉장히 구조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가는데 이게 가난한 솔로인 형태가 될 거냐 아니면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거냐. 여기 보수 쪽은요. 의견이 간단해요. 결혼하세요. 그 부시 때 보니까 부시가 미국 대형 교회들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라는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별별 연구가 다 있더라고요. 그 가난한 화이트 칼라 여성이 결혼을 하면은 이제 너의 인생이 나아진다.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로 분석했더니 2.7번을 결혼해야 빈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2.7번을 결혼. 가난한 여성이. 그럼 이제 결혼할 때 이제 해서 재산을 나누잖아요. 예. 그것도 한 번으로 안 되고 2.7번은 해줘야 빈곤설에서 나온다. 2.7번 결혼을 그것도 성공한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혼을 2번 이상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가난을 벗어나는 거는 좀 어려운데. 예.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진보든 보수든 지금 젊은 사람들 결혼을 잘 안 하고 아기를 안 낳는다 얘기하면은 일갈이 그걸 거예요. 결혼해라. 그거는 좌파들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순간에 부시랑 입장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은 한국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은 비슷해요. 미국도 대형 교회가 보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차이가 우리는 또 이 유교가 굉장히 강한 경상도 아저씨들이 또 힘이 세죠. 네. 그러니까 정부 공식적으로 결혼해라. 그러니까 뭐 집단 미팅도 시켜주고 그야말로 공식
솔로 대책 같은 거 막 할 거예요. 아니, 지금도 보니까 그 위에 CEO나 대표가 보수 쪽인 사람들이 그 여직원을 놓고 그렇게 갈군다는 거예요. 빨리 결혼해라. 결혼하면 해줄 것도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결혼하라고 그렇게 갈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돌아서서 만약 우리 편이라고 할 때 우리 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지라는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복지를 늘려줄 테니까 결혼해라. 라고 하면은 부시랑 같은 입장이에요. 그럼 진짜 갑자기 어려워진대요, 질문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진짜로 복지를 늘려줘도, 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서 출산율이 높아지긴 했는데, 네. 거기는 또 워낙 결혼을 많이 했던 나라고, 그러니까 프랑스로 갈지 스웨덴을 갈지, 네. 뭐 명확하지 않고 프랑스도 언제까지 지금 그런 결혼이 유지될지 모르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로 가는 거예요. 사회로 가는데 그 속에서 신빈권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근데 의료나 우리가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복지를 늘리면 된다라는 것이 다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도 같은 고민인데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복지를 막 늘려서 뭘 해줬는데 출산율이 높아지면은 그걸로 봐라 내가 성공했다라고 그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엔 흥룡에 특별한 해라서 결혼도 많고 얘기도 많았던 거고 올해 당장 지금 결혼과 출산이 다 줄거든요. 네. 서울시 공무원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숫자가 높게 나와야 이거를 선거에서 쓸 텐데 낮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출산율로 계속 내려갈 건데 과연 그렇다면은 복지를 높여서 결혼이 늘고 출산이 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 시각이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 그냥 좀 정책을 고민한다고 했을 땐 그래도 복지가 안 되는 것보다는 됐을 때 결혼할 확률이 더 높다는 생각은 드는데. 스웨덴을 보니까 네. 오히려 능력 있으면은 네. 결혼을 더 안 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고유한 판단이죠. 그러면 복지와 상관없이 결혼율을 올릴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죠? 저도 정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지는 늘리는 게 맞는데 네. 결혼을 전제나 출산을 전제로 복지를 늘리는 게 맞느냐. 결혼을 전제로 한 복지를 늘리는 게 맞느냐. 지금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출산에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없다가 수당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한 살까지는 한 20만 원 받죠. 네. 저도 받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공약이 예전에 노회찬 공약이기도 했어요. 근데 노회찬은 그때는 잘 안 될까 그래서 조금 얇게 한 거니까 수위로는 굉장히 높은 수위를 한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근데 이제 그게 복지의 전부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에다 거는 것이 그럼 솔로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솔로들은 또 차별받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사례는 아직 못 찾아봤는데 미국은 그 보너스가 결혼한 가정 중심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전문직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회사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아니 자기가 결혼도 안 해서 서러워 죽겠는데 보너스도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잘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게 자녀 양육이나 여기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실제로는 가장이 하면은 훨씬 조건이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사는 여성이 뭔가 소셜 하우싱의 혜택을 받겠다라고 하면 제도를 많이 고쳐야 되고 지원도 별로 없거든요. 네. 이거를 고치자고 하는데 출산율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안 된다고 반대할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이게 돌아가야 연금 제도가 돌아가고 그래야 문제가 다 풀릴 거니까 무조건 출산율을 높이자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맞느냐라는.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 말씀드리니까 예전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1인 가구, 1인을 위한 가구를 늘리자. 그런 유형의 주택도 늘리고 그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늘리자라는 이런 정책 공방이 붙었을 때 이렇게 되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정부가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정부도 갖고 있고 야당도 갖고 있고 여당도 갖고 있고. 그렇네요. 진짜 기성세대인 거죠. 그 정책이 결국은 결혼을 전제로 한 정책을 고민하다 보니 그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인구가 조금 줄고. 예. 근데 실제로는
외국인 이민이 늘기 때문에 절대 인구가 필요 이상으로 확 떨어지거나 네. 그런 일은 사실 생각보다 잘 안 벌어지고 네네. 그다음에 우린 지금도 애기들 입양 보내잖아요. 네. 그 입양 수출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세계 제1의 입양 수출 국가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꼭 결혼한 엄마라 키우지 않게.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스웨덴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안에서 같이 키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회 전체가 일종의 네트워크처럼 돼 있는 거고, 네. 공동체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살면서 불행하지 않으려면은 수없이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 직업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정말로 지역에서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또 결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혼자 앉아서 벽 북북 긁고 있다가 결혼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별로 없죠. 근데 이러다가 그냥 두면은, 네. 일본 같은 경우 아저씨들 꼰대잖아요. 제가 만난 일본 경제학자 중에서, 솔로로 사는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다 막 거의 사회적 적이다 막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50대 아저씨 보듯이 그냥 보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위한 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볼 시기를 놓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계속 토건으로 간 거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아까 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그렇고요. 이걸 뭐 솔로 이런 문제까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현상이 되게 사회 경제적인 여러 방면의 문제랑 맞물려서 생각보다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 일본은 우리도 이제 일본 용어를 갖고 와서 조금 쓰기 시작했는데 혼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그 트위터에 올라온 거 봤어요. 네, 결혼 활동을 줄여서 취직 활동처럼 예. 혼활인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결혼 소개 회사. 아. 그런 거에 가까운데 이제 거기서 이제 파티도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제가 직접 보진 못하고 사진은 일본 가서 좀 봤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사는 거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후생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은 결혼하러 굉장히 쪼갤 거 아니에요. 네. 쪼갠다. 괜찮습니다. 이게 편한 방송이기 때문에 공중파가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활이라는 회사가 생긴 거거든요. 예,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결혼정보회사인데. 예, 듀오 이런 건가요? 예. 근데 그게 조금 더 체계화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결혼도 못하고 그 돈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부모님 주머니도 많이 그쵸, 나오니까 예. 조금 다른데 일본식으로 가면은 그 혼활은 진짜로 본인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서 힘든데 그거 등쳐먹는 산업이 또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면 박사님은 이제 저는 어쨌든 뭐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주변 사람들을 봐도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정말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눈이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은 사람을 참 보기가 쉽지 않은, 만나기 쉽지 않은. 눈을 높여서 결혼하지 못할 거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뭐 꼭 결혼을 원하냐 안 원하냐를 다 떠나서 솔로라고 하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좀 박사님 고민이신 건가요?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고. 네네네. 그 안에서 생겨난 다른 변화들. 주택은 어떻게, 시장은 어떻게 바뀔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 결과를 지금 같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중인데. 네. 잠정적으로 내려진 결론은요. 네. 처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러니까 불쌍하거나 도움받아야 되는 그 정도로 우리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구원은 청년들에게 온다라는 생각이 딱 든 게 우리가 얘기한 수많은 경제적 문제점이 있거든요. 네. 토건과 그로부터 시작된 대기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결혼을 물론 연애도 안 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일단 풀릴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나쁜 놈들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자체는 이제 1차 충격은 그렇게 올 건데 그 후에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것이냐. 그런 거고 이제 젠더 이코노미라고 보통 불렀던 남녀 간의 문제를
이런 성평등 이런 문제가 사실 여기 다 개입돼 있거든요. 네. 이 문제가 좀 문화적으로 풀린다고 하면은 저는 남자가 이렇게 남자 새끼들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부인과 가정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쯤 하겠다.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성들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니 근데 박사님이 지금 육아도 하시고 그래서 더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남성분들은 돈 벌어다 갖다 붙이기도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러시던데. 돈은 여성도 벌잖아요. 네. 너 혼자 벌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제적 구조가 바뀌었는데 네. 남성들이 충분한 육아 꼭 육아가 아니더라도 네. 가정 활동 같은 거에 네. 참여하지 않는 거는 여성들이 볼 때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네. 집을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눈 다치면 큰일 나요. 제가 보기에는 눈을 최대한 높였을 때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해도 불만이 생기거든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눈을 최대한 높이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면 안 근데 되는. 결혼해서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네. 혼자 있으면 심심한 게 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제 또래도 제가 30대 초반인데 제 또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고민이에요. 결혼을 해서 물론 좋은 것도 있겠죠. 심리적 안정감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결혼해가지고 얻게 될 그 온갖 불편함과 이 가정 양육의 모든 문제와 이런 걸 생각하면 혼자 외로운 게 낫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는 혼자 좀 심심하고 네. 고양이 키우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가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오늘 또 요거 준비하면서 올라온 글 중에 이거 오늘 좀 얘기하면 재밌겠다 싶었던 글이 있었는데요. 네. 그 10년 후에 여자가 결혼에 안다라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여성이 결혼. 예, 결혼에 안다라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홍콩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홍콩 여자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가사 분담은 무조건 반반해야 하는데 너무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홍콩 여성들도 남자들은 결혼을 거의 안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홍콩 남자분들이 그 중국 본토에 있는 소위 본토 여성분들과 결혼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농촌 지역 중심으로 네. 10년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토랑 하기 시작하면서 홍콩 남성들이 홍콩 여성들과 결혼을 안 하게 됐고 그게 갈수록 늘어서 2007년에 49.2%가 본토 여성하고 결혼하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콩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남성들이 결혼을 안 해줘서 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어떤 제 여성 패친이 이 글을 올렸는데 그걸 본 다른 남성 패친이 공유를 해서 위에 쌤통이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 글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남성들이 고쳐야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사실 제가 약간 좀 이거 보고 욱해가지고 이 남성분 내가 아는 사람인데 뭐 한마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착신 거부. 만나야 네. 좋을 일 없어. 그러니까 남성들이 지금 그러니까 프렌디라는 용어가 슬슬 유행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렌디 플러스 데디인데 자식들하고 잘 놀아주는 아빠인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극의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트렌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뭐 골드미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행인데 프렌디라는 거는 앞으로 계속 갈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으로 볼 때 네. 지금은 여성이 경제적 능력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남성이 못생긴 건 괜찮아요. 남편이. 그리고 좀 모자란 건 괜찮은데 자식하고 잘 놀 수 있다. 육아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대로 가는 거죠. 약간 좀 동의가 살짝 되는데요. 네. 조금 좀 사회적 능력도 좀 떨어지고 큰 돈은 못 벌어도 집에서 밥을 잘할 수 있고 애기랑 잘 놀 수 있고 그러니까 여성이 보기에는 자기 소득 반밖에 안 되지만 그걸 잘할 수 있는 남자면은 여성들이 결혼할 감성은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동기는 되는 거예요. 뭐 사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기준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서 조금 더 있으면은 네. 여성의 능력이 조금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남성의 다른 면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박사님 말씀 동의가 되는 건, 진짜 남자들이 좀 요리를 잘한다거나, 제가 참 못하니까 요리를 잘한다거나, 뭔가 그런 걸 즐거워한다라고 한다면, 뭐 약간 수입이 제가 뭐 잘 벌진 않지만, 저랑 삐까삐까는 저보다 못해도, 좀 이렇게 용의는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아니, 그렇게 이제 넘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이 그 식사를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반반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교 아니라 거기서 카톨릭이라서 굉장히 강력한 가부장제 나이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기사도 뭐 이러던 나라였거든요. 우리보다 더 했어요. 남자들의 권위가. 근데 바뀐 거 보면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남자를 보는 시각도 그래서 외모와 경제적인 거에 있어서 남성이 가지고 있는 무슨 가정성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 박사님도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좀 그런 경향, 게으른 방향이고. 네. 지금 또 이제 박사님이 어쨌든 앞으로 쓰실 있는 책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솔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통계가 나와 있나요? 한 28%, 7%인데, 거기에는 노령층이 껴 있어가지고서, 청년으로 정확히 조사돼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한국에서 실제 솔로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1인 가구라고 돼 있는 거에, 대부분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할아버지가 기대 수명이 짧으니까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있는 거는. 근데 보통의 솔로는 보통 부모님이랑 살죠. 그래서 1인 가구를 할 때는 그렇게 잘 안 잡혀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세상에 가는 얘기죠. 지금 근데 막 그런 부동산 업자들이 1인 가구가 늘고 뭐 어쩌고저쩌고 집이 더 이 사람들 집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이 할머니들은 농가주택이 이미 있고요. 이 할머니들 저기, 서울에 아파트 살 사람 아니고요. 근데도 1인 가구 통계를 막 들이대면서, 그 좀 야료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은, 박사님 어떻게 이 솔로 계급 관련해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솔로 대첩이 컸어요. 솔로 대첩이. 컸고, 그 다음에 이 젠더 현상이 좀 있는 게요. 인터뷰 쭉 해보니까 여성들은 자신이 솔로인 것에서 너무 괴로워하진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쵸. 특히 30대 초반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예. 받다, 말은 그렇게 못하는데, 세계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물며 약간 일베가 김치냐 얘기하는 것도 그런 현상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재밌는 사람 있어요. 그 촛불 집회 나갔던 여성과 일베에 있던 어떤 남자가 그 애인 관계였는데 우연히 그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가 일베인 거 알았거든요. 웬일이야. 일주일 안에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와. 그 커플은 되게 여성분의 정치적 각성이 되게 높은 커플이셨군요. 아니 근데 그 일베 현상 같은 경우에 이제 고소득 극우파는 그게 스위스 사례거든요. 스위스 일당에 지금 극우파인데 거기가 시작된 게 엔지니어들 중심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고소득 엔지니어들이 극우파로 가는 거는 한 부류 현상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 남성들 특히 이 극우파로 가서 그러니까 스킨헤드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두 가지는 유럽에서 보편적 현상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늦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88만 원 쓸 때 더 극우파 청년들이 나타날 거다. 그게 이제 제일 위험한 거다라고 썼는데 제 생각보다는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저 현상은 생기게 돼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한 가지는 생각보다 고소득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솔로 현상 그런 거랑 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안 됐더라고요. 진짜 영화 대사 그대로 진짜 밥은 먹고 다니니. 아니 요즘은 좀 여기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20대 말부터 이미 남성분은 결혼 걱정을 하세요. 엄청나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미 좀 늦었죠. 20대 초에 열심히 잘해서 잘 봉사해서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됐었는지를 다 증명을 해야
근데 진짜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게 클래스 현상이랑 계급 현상 같은 건데. 네. 이 한쪽에는 또 3대 세습 자본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습 체계가 우리나라는 지금 예. 자리 잡았잖아요. 네네. 그래 뭐 유신부터 잡든지 아니면 건국부터 잡든지 한국 자본주의라고 보면은 도대체 뭘 위해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자식이 없는 무자식자들이 드러나고 한쪽에는 100% 결혼하죠. 뭐 서너 번씩도 하죠. 네. 하는 그러니까 세습 자본주의가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도 이렇게 세습 자본주의로 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제일 모범 사례로 하는 게 빌 게이츠하고 네. 또 저기 아이폰 만든 사람. 네, 스티븐 잡스. 스티브 잡스. 네, 네. 치매네 진짜. 그 두 사람 다 자기 자식한테 회사를 물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클라이맥스에 그러니까 물론 물려주는 회사들도 있는데 클라이맥스에 간 회사들이 다 한국처럼 물려주느냐 네. 그러면은 안 그렇거든요. 세습 회사 대표적인 게 포드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포드 2세가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포드 1세, 그러니까 원래 포드즈 만든 사람은 그렇게 구두쇠였대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가서 아니 당신은 이렇게 당신 아들만 해도 돈을 이렇게 쓰는데 너는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아들 포드는 아버지가 나 포드지만 나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포드도 지금은 전문 경영체를 넘어갔다니까요. 그 포드 3세 뭐 지금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기형적인 자본주의를 만들고 있는데 그 한편에서는 실제 남성들의 여성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남성들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너도 좀 멋지게 벤츠 딱 타고 BMW 타고서 야 좀 타라 하고 싶잖아.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자신의 경제적 인생에 대해서 네. 다른 식의 선택을 할 건지 말 건지 조금 철학적인 고민인 거고 네. 남성들은 돈에 관한 고민인 건데 이런 식의 자본주의가 과연 있었나 싶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세습을 하고 세습이 당연하다고 하고 네. 한편에서는 지금 돈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 국가적 의제로 생각하는 한국 자본주의는 지금 어딘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러네요. 이게 참 지금 이게 솔로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이게 단순히 개인사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사회 구조와 경제적인 이런 맥락까지 맞물려 갖고 나타나는 문제라는 얘기가 좀 솔로 대첩이 나온 그 순간에 이미 그런 것도 이미 솔로 계급은 계급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L끌이라 그랬거든요. 네이버 클래스를 줄여서 은어로 노동자 계급 L끌 그런 말 썼었는데 지금은 솔로 계급이에요. 그래서 여기 트윗에도 보니까 솔로 계급의 탄생이라고 프롤로그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셨다고 마음이 애잔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솔로일 때 솔로라는 걸 알고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어디 생긴 게 어때서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는 거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부모가 돈 있으면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문제 생각하는 순간 혁명 전야예요. 근데 이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집단적으로 소개팅을 시켜줄까? 그러면 망하는 거죠. 부시가 했었거든요. 근데 부시가 막 그러고 나니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생각보다 그게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저랑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 같이 했던 선배들한테 이제 전화 물어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거는 사회 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고 제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생태학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결혼해야지. 단호하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가 한번 남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여성들이 별 결혼을 안 하고 싶어서 결혼이 줄고 출산이 줄어서 문제다. 그럼 결혼해야지를 생각하면 자기는 부시랑 지금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거거든요. 그런 애라 생각했을 때
인구가 줄면은 네.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겠나?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면은 자신이 생태주의자인 거예요. 아. 우리는 너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절하는 과정이고 그거를 부드럽게 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에콜로지스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주의자는 입장이 명확하죠. 네. 적절한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가 바랬던 거다. 그러면 보수는 결혼해. 이 중간에 그럼 자신이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던 사람들은 고민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자가 나빠요. 그러면 일배예요. 된장녀 나빠요. 김치는 나빠요. 그러면 그건 일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던져본 종류의 질문인 거예요. 네. 솔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다 진보적인 사람도 순식간에 부시장 입장에 갖다 주는 거거든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라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도 사람들이 그래도 여자가 나빠요라고 대표적 진보 인사들이 거의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사실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눈이 높은 거지. 이거는 여성들의 눈높이의 문제지. 이게 남성들 그런 문제로 이건 전혀 봐주지가 않는다니까요. 아니 사실. 실제로 그 임금선을 보면요. 네. 남성들은 입사 때부터 퇴사 때까지 임금선이 계속 높아져요. 근데 여성은 30대 초반에 확 떨어져 60%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그게 결혼과 출산인데 평균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결혼 출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의 소득은 0이잖아요. 네. 한쪽은 결혼 안 하면 계속 높아지는 거고 네. 한쪽은 0인 거를 평균 내니까 60 정도가 되더라. 30대 초반이면은. 그렇지만 현실은 남자랑 똑같이 올라갈 건지 0의 소득이 되거나 완전히 비정규직 아줌마들 하는 일자리들 있잖아요. 네. 그 시장이 이제 그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한 60, 70% 떨어진다. 그것도 그럼 평균이 보여주는 삭시고. 직업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딱 선택인 거거든요. 근데도 결혼한다 그러면은 이 남자가 정말 괜찮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었거나. 근데 두 가지 다 보통 비합리적이죠. 결혼해보면은 괜찮은 남성이 잘 없거든요. 너무 박사님 오늘 저희 방송이 남성 모두를 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괜찮아요. 결혼을 꿈꾸는 남성을 다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거죠. 요리도 배우고 육아에 대해서도 육아학원 다녀서 전 적극 공감합니다. 육아학원 네. 쌩 받아서 나 이거 2개 있고 요리학원 내가 한식 중식 다 해. 그러면 하면 남자 달라 보일걸요. 내가 결혼을 위해서 옛날에는 집을 준비해야 됐잖아요. 네. 집은 어차피 안 되니까 차라리 학원 다녀서 뭐뭐 할 수 있고 그걸 따갖고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 생활인 같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저 완전 공감합니다. 그런 분이라면 누구라도 소개팅을 좀 못생겼거나 아니 재산이 없더라도 네. 삶에 대한 이만한 진지한 태도가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남자면은 사실 굶겨 죽이지 않을 거예요. 밥이라도 해서. 근데 허황된 생각하는 남성들하고 결혼하는 거는 여성들이 보기에 지금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남자가 잘생겨봐야 몇 년 지나면 남자도 늙어요. 그럼 그렇죠.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니까요. 조국 선생이 우리가 보기엔 제일 잘생겼는데 그 양반도 얼굴 뜯어먹고 살진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재미있는 내용이 담긴 이 책은 언제쯤 나올까요, 박사님? 7월 내에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 끝내지 못해서 제가 7, 8월에 나오겠죠. 예. 꼭 나오시면은 저희 방송에서 또 한 번 소개를 꼭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박사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2시간에 완전 훌쩍 갔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이후에 박사님 좀 이렇게 이제 향후 계획이나 아니면 트위터에 또 제가 보다 보니까 소록도도 소설로 쓸 고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잘 못하는데. 네. 시나리오를 갑자기 좀 써보고 싶어져가지고서. 네. 일간 베스트를 가지고 한번 써볼 거예요, 좀. 아니, 근데 그게 유리한 게요. 네. 일단 모니터 화면이 많이 잡히니까 저예산으로 만들 수 있고 기존의 무협이나 전투를 다 댓글로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고 아이디어를 많이 넣고 연기를 잘하면은 재미있을 수 있는 새로운 종류 영화라서 그러니까 일간 베스트의 그 찌질함 그대로 근데 그 사람들도 뭔가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그 일간 베스트 읽어봤거든요. 네네. 참, 거기 누르고, 민주화 누르고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분노보다, 진짜 열심히 산다. 진짜 그 명언 있잖아요.
그 북한으로 간 일간 베스트 공작원이 네. 전투하면서 베스트 올랐노. 진짜 웃기더라고. 아, 네,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코믹하고 예. 재밌게 하는 그런 걸 조금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코미디에 익숙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명랑에서부터 조금 유머 이런 예능 그런 식으로 네. 얘기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포맷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려고 해요. 아, 네. 박사님이 또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인상 쓰고 착한 네. 척 하는 거는 내가 귀찮아서 못하겠더라고요. 네, 박사님의 이 가슴 깊이 숨겨뒀던 예능과 끼들을 이제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또 여러 후속 작업들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 저희가 박사님 모셔서 정말 저는 얘기 듣고 웃느라고 2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근데 남성이었으면 속 답답했을 거예요. 배신자 아니야. 여성이어서 저랑 이런 얘기가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책은 여성 독자가 많기 때문에요. 네. 남성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니들은 책 안 사보잖아.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국민TV 청취자분들한테 박사님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앞으로 많이 방송에 나와 주실 거라는 약속도 좀 해주시고, 네. 영민이랑 또 팟캐스트 아마 계속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형식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가급적 시간 많이 내서 와서 많이 뵙고 하여간 이만한 근거지라도 만드는 게 네. 필요하고 네. 기왕 만들었으면 성공해야죠. 그럼요. 성공해야죠. 박사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이 방송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앞에서 이제 팔방 미인이라고 소개해드렸던, 본인은 미인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셨지만, 예, 우석훈 박사님과 너무 따뜻하고 또 재미있는 즐거운 토크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 남성분들 저희 방송 그렇다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최저임금으로 청년분들 모셔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장마 조심하시고,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